예전에는 나가서 일을 하면 먹고 살아갈 수는 있었거든요.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하면 쌀도 주고 뭐 옷도 주고, 그리고 그때는 진짜 다 비슷하게 그럭저럭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살았었으니까 뭐 상대적 박탈감도 크게 못 느꼈고 그랬었는데, 어느 순간 고난의 행군이라는 게 딱 닥치면서 배급이 끊기고 이 빈부격차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구나, 내가 아무리 국가에 충성을 해봤자 충성심이 뭐 나를 밥 먹여주지 않는구나라는 걸 알게 되면서.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전에도 이제 수혜랑도 나왔었고 남편이랑도 나왔었는데, 평양에서 남인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남편 김정국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시 또 이렇게 찾아뵙습니다. 저는 영하 38도까지 기온이 떨어지는 백두산에서 내려온 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백두산에서 내려왔다고 그럴까? 봄 내려온다는 느낌이 있죠? 백두산에서 내려왔다고. 네, 안녕하십니까. 장군놈보다 대한민국 남자를 더 사랑해서 평양에서 시집온 평양서대 간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가영님만 고향이 양강도 해산이고 나머지 분들의 고향은 평양이라고 들었습니다. 서로가 해산 출신, 평양 출신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또 이것도 재밌네요. 항상 보면은 어떤 방송에 나가도 이게 한북도 쪽이가 더 입김이 셌었거든요. 왜냐면 항상 더 비중이 막 컸었거든요. 근데 지금 처음 이렇게 한북도가 지금 혼자 이렇게 있으려니까 아주 지금 내가 이거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라는 뭔가 가영 씨가 이제 뭔가 불리하면 한북도 사투리 막 갖다 쓸 수 있으니까. 근데 저는 조금 평양 하면은 저희 그 아버지가 고향이 평양이거든요. 네. 그래서 평양이 굉장히 친숙하다고 해야 되고요. 그리고 어린 시절을 또 평양에 가서 자주 가서 생활하고 했었어가지고 저는 그때 당시에는 평양 남자랑 결혼해야겠다 생각했었고, 안 되면 평양에 올라가서 조금 직업을 가지고 일해야겠다. 네, 이렇게 꿈을 가졌다가 나중에 컸을 때 평양 갔는데, 이모네 집도 잘 사는 집이었는데 겨울에 세상에 난방이 안 돼가지고 물통에다가 더운 물을 넣어서 저보고 안고 자라는 거예요. 근데 첫날은 저는 뭐 지옥도 그런 지옥을 처음 경험해봤어요. 이게 배고픈 것보다 추운 게 더 괴롭거든요. 막 있는데 이게 치아가 막 들들들 막 떠는데, 제가 그때 막 울면서 전화했잖아요, 엄마한테. 난 여기 다시 못 살겠다고. 나 평양 시집 오는 거 그냥 포기한. 그러면 백두산인데 안 추웠던 거예요? 거기 더 추울 텐데? 왜냐면 마음껏 나무를 우리는 뗄 수가 있으니까. 예, 그럼 따뜻한 온도에서 사는데 평양 사람들 어떻게 살지? 어떻게 피부가 이렇게 예쁘지라 생각을 했어요. 춥니다. 아, 진짜 추웠어요, 저희. 그쵸? 진짜 많이 추웠어요. 다 경험했어요. 다 이미 공감할걸요? 나도 이거 안고 잤어요. 빨리 찐 그러듯이 거기다 그거 장사했다가 안고 자다가 물 세제 안 입었어? 처음에 그거 그냥 대뜸 안았다가 뜨거워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불로 싸서 그거 이제 안고 자다가 아침에 일어나면 그 따뜻한 물로 세수하고 그냥 걸어 넣고 온 가족이 다 세수하더라고. 뭐 추운 게 일상이었으니까 그냥 우리는 그렇게 살았었는데, 평양에서는 약간 양강도 해산, 양강도 하면 우리 혁명의 성산단. 또 그렇고 날락도라고. 나는 너 이거 진짜 되게 나올 줄을 몰랐다. 야, 걔는 조금 처음부터 이렇게 쓰여갈 줄을 몰랐어. 그래도 수혜처럼 혁명의 성산이 나올 줄 알았는데, 야, 그래도 우리 혁명의 수다가 혁명의 성산이라 그러잖아. 그렇죠. 예, 약간 거기는 좀 성스러운 곳 아니에요? 뭐 혁명전적지도 많을 것 같고. 아무래도 뿌리가 있는 곳이죠, 한마디로. 양강도 하면 저는 작은 할머니가 계셨어요. 그래서 양강도에서 항상 고추장을 보내주셨는데, 양강도 고추장이 벽돌색 나는데 먹어보면 시큼텁텁한 맛이 나요. 근데 그거 먹다 보면 되게 중독성 있거든요. 그 양강도 고추장 먹고 대한민국에서 달달한 고추장을 절대 안 먹어요. 입이 거부해요. 어떻게 고추장 안에 그 사탕가루가 들어갈 수 있는지 굉장히 의문이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양강도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그 감자랑 고추장. 양강도 감자 이만해요, 진짜. 얼굴만 하거든요. 안 믿더라. 김정은 머리보다 크다는데 안 믿더라. 제가 부대 강리 가서 양강도 다는 몰라요. 진짜 아는 사람이 정말 드물어요. 그래서 딱 한 번 그냥 둥글둥글 왕감자 이 노래만 하면 진짜 다 알아요. 그래서 감자가 정말 머리만 하다 하면은 애들이 안 믿어요. 진짜 머리만 하다니까.
저희는 그냥 저 한 번도 가본 적은 없는데 양강도에. 아니, 혁명성산 안 와봤어? 그거 못 가보죠. 아니, 백두산에 납사도 안 와봤어. 아니, 그건 뭐 가고 싶다고 가나? 돈 많이 들어가지고 웬만하면 안 가려고. 돈 많이 들어서 좀 웬만하면 평양 시내 답사로 그냥 다. 되게 지방 사람들은 좀 무섭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가지고 그냥 듣기로만. 그래서 네. 평양을 벗어나면 우리는 잡혀먹는다. 약간 그래서 되게 어떻게 사실까 약간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 방송 또 나가면 많이 욕먹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제가 북한에서 들었던 거는 근데 무서워 보여? 아니 약간 그죠? 뭐 보안원이 약간 못 살게 굴면은 뒤에 가서 보안원을 이렇게 몽둥이로 이렇게 그런 경우도 있다고. 그 되게 사납다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그 되게 그렇구나 약간 정말 심각하게는 법이 안 통하는 것이다 북한에서 그렇게 들었어가지고. 근데 여기 와서 보니까 되게 순둥순둥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나는 잘못됐구나라고 생각했어. 가영이가 양강도가 고향이라는 게 지금도 믿기지가 않을까. 그러니까 내가 이제 양강도 사람들 이렇게 떠올리면 뭔가 그 특유의 그러니까 뭔가 딱 이미지가 딱 각인이 되거든. 좀 뭔가 근데 너는 너 돌연변이니 혹시? 아니, 근데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 양강도는 워낙 추운 지역이다 보니까 사람들의 피부도 많이 거칠고, 예, 그리고 좀 많이 춥다 보니까 성격도 많이 급하고, 예, 엄청 급해요. 왜냐면 밖에 나가서 말을 할 수가 없고 너무 추워가지고, 예, 그 정도로 추우니까, 평양은 입 다물라 추운 거 가지고. 예, 그래서 좀 급해요. 급하고, 피부도 많이 거칠고, 그러니까 딱 이미지에 좀 세 보이는 느낌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나 궁금한 거. 그렇게 추운데 살았잖아. 대한민국에 오면 봄이겠네, 겨울이. 나도 그럴 줄 알았거든? 근데 이게 마음이 외로우면 추운가 봐. 너네 맞지? 이거. 나는 왜 그러는지 몰라. 근데 나는 그 평양 사람 하면은 그런 게 있어요. 평양 사람은 노랭이라는 말 항상 하거든요. 평양 노래이지. 나왔다, 드디어. 미니가 날강도로 깠으니까 이번엔 난 노랭이로 까야 될 것 같은데 이게 근데 평양 사람들도 너희도 알지 않니? 평양 하면은 조금 나약한 이미지. 아까 나약하기보다는 조금 속을 잘 모르겠다. 왜냐면 노랭이니까 나약하다기보다는 조금 뺀질뺀질거리는 이미지. 뺀질뺀질거리는 이미지에 플러스 조금 속을 잘 모르겠다. 왜냐면 되게 북도 사람은 세잖아요. 거칠니까 막 자기 편을 막 거칠게 하는데 평양 사람들은 그래도 한 테프 낮게 들어가니까 한국에서 보기에는 속 모르겠어 막 이렇게. 네. 내 아는 친구가 저기 북쪽에 친척집에 방학 때 가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다 꼭 그런 그 가족이 자격지심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랑 꼭 밥 먹다가 싸움이 일어난대요. 너희만 평양에 살고 이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싸웠는데 그 한국도 사람들이 얼마나 성격이 급하니까 막 욕이란 욕을 다 하는데 평양 사람이 이렇게 앉아서 좀 니시리 하니까 좀 반대면이니까 이러니까 약 올리고 살. 그게 너무 근데 문제는 그게 무슨 욕인지 못 알아들어서 그렇게 더 화가 났다는 거야. 그 정도로 이제 사투리를 서로 모르다 보니까 소통이 안 돼가지고 어느 순간에 정전이 돼가지고 갑자기 그러니까 소통이 돼야 내가 욕을 하면 니들 나한테 욕하고 거는 말이 거는 게 티격태격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한 3초간 멈췄는데 그게 그냥 싸움 끝났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평양 사람들 싸우면 어떻게 싸워? 길지 말라야 막 약간 좀 유치하게 싸우지 않아? 아니야. 유치하게 싸우지 않는데 말을 되게 야비하게 배대뼈면서 해. 우리는 싸우면 말이 없어져요. 그냥 말 안 하고 그냥 서로가 삐져가지고 있다가 이제 뭐 무건 정치하는 거. 그냥 약간 그런 것 같아요. 네. 나는 집에서 싸우면 평양이 이기니 한국인이 이기니? 평양이 이겨. 평양이네 그러고. 나 마지막에 나한테 그 얘기를 해. 그 누구한테도 없는 끈질긴 아집이 있다고. 그래서 마지막에 그러니까 껌처럼 찔찔 너가 이게 붙어서 늘어난다고. 뭐 힘들대. 뭔지 알 것 같아. 그런 평양 여자들만이 뭐 특이한 것들보다 끝끝내 이거 해체할 수 없는 뭔가가 있어요 안에. 그거는 그냥 이건 안 되겠다 내가 그냥 오케이. 짝급짝하다고. 뭔가 수긍을 해주는 것 같으면서도 마지막에도 보면 자기가 지고 있다는 거야. 그때 그게 더 화가 난대. 뭔지 알 것 같아. 많이 느끼지 그런 거.
본인이 이겨야 돼요, 마지막에. 저 대한민국에서 가정이 평화로우면은 여자가 이겨내니까. 북한 사람들은 남한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요? 남한은 더 나긋나긋하잖아요. 뭐, 평양 사람이 대한민국에 와서 서울 사람이랑 싸우면 이제 서울 사람이 얘기하는 게 욕으로 안 느껴진대요. 그치, 처음에는 할 거야 말 거야 막 이런 아니 욕을 해도 이렇게 하면 안 되시잖아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이러는데 이게 무슨 욕이에요? 여기 이렇게 존댓말을 쓰는데 이게 무슨 욕이에요? 북한에서는 이제 욕할 때는 뭔가 이거 정신 차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처음에 욕 아닌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보다 보니까 듣다 보니까 이제 한국에 적응해서 살다 보니까 아 기분 나쁘네 저거 욕이었네. 처음은 몰랐어요. 욕인 줄 몰랐어요. 그래서 북한에서도 약간 한국에서는 한 세 번 지각하면 이렇게 쑥 웃으면서 뭐 땡땡 씨는 내일부터 안 나오셔도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래서 어머나 생활총화 없이 그렇게 잘라버리자고? 어머나 세상에 막 그런 게 되게 충격이었죠. 그렇게 웃으면서 얘기하는구나. 저 아는 지인도 그랬대요. 회사에 출근을 했는데 이건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이거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근데 그게 마지막에 알고 봤더니 다 욕이었대요. 근데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엄청나게 춘 거와 그걸 줬음에도 불구하고 당신께서 이거 못하셨으니까 내일부터 잘렸다 해서 잘리고 보니까 너무 억울하더래요. 내가 언제 욕먹었는지 도대체 나는 모르겠는 거예요. 인지를 못한 거예요? 인지를 못한 거.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 욕이 약간 욕이라고 비판이 참 어렵다. 비판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 비판 여자보다 우리 북한에서 보면은 북한 사람들은 비판할 때 이렇게 표정이 엄청 막 이그러져 있고 표정으로 그 어떤 막 몇십 배 말을 하고 있어 이미. 근데 한국에서는 표정이 그냥 어느 사람이랑 똑같아 언하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느 정도 화가 났는지 어느 정도 지금 나에 대한 소원함이 있는지를 구분이가 안 되는 거지. 맞아. 그래서 표정 관리를 잘하는 분인지 아니면 좀 얘기해 주십시오. 예. 아니면 뭔가 여기 안에 내장이 좀 더 뭔가 다른지. 예. 그게 좀 저도 항상 다른 문화 차이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보도할 때 이춘희 아나운서 봐봐. 온갖 야비한 말들 그래서 불바다 만들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제 남조선계를 떠당 어쩌고저쩌고 이게 악센트에 모든 감정을 다 실는데 이만 가까운데 희석 오빠가 그 얘기하더라고. 야, 니네 말은 이춘희 아나운서인 줄 알아? 야, 우리도 김수미 선생님 있어. 김수미 선생님과 다저놈 쟤도 안 되는 것들이 그 정도로. 그러니까 이게 욕이라기보다는 이런 비판이나 뭔가 충고를 할 때 대한민국 되게 상대를 배려하면서 하죠. 상대의 부분도 항상 생각하고. 근데 북한 상대의 기분? 상대 이건 전혀 없지. 그냥. 벌써 야 이거부터 먼저 정말이야 막 이거부터 먼저 나가니까 그러면 이게 비판이 시작됐구나를 그래서 인지를 어릴 때부터 하고 있다 보니까. 그리고 이게 북한 사회는 조금 빡빡하잖아요. 사람이 사는 게 빡빡하고 여유가 없고 또 그리고 비판하는 사회잖아요. 항상 비판을 해야만 내가 올라가는 사회이기 때문에 다들 이그러져 있는데 우리 사회는 조금 사는 게 한 말하는 사회잖아. 그렇죠. 그리고 빡세긴 해. 우리 사회 솔직히 살아가려면 빡세긴 한데 그 빡셈이 북한이랑은 다른 빡셈이어가지고 여기는 굉장히 느낌이 제가 원시란에 꽃이 되어 있는 느낌이 들 만큼 따뜻하고 사랑해서 끝났죠 뭐. 네, 마트 갔는데 고객님 사랑합니다 막 이러니까 진짜 사랑하는 줄 알고 그래서 어떤 남성분이 나 여기 있으면 참 되겠구나 그 생각을 하셨다고. 약간 처음에는 되게 오글거리더래요. 그리고 대한민국 여자를 이제 만났는데 아무렇지 않게 자기한테 그 사람들이 많이 모인데 스킨십을 하면서 오빠 사랑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등껍에 털이 확 따서서 아니 근데 그거는 너도 같지 않니? 여자도 같지 않아? 왜냐면 한국 남자들은 너도 거기 반해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잖아. 남자들의 한국 사람의 특징인 거지. 그러니까 맞아. 그러니까 한국 남자들이 이제 애정 표현 이런 거를 그때그때 되게 잘하는 스타일인데 나랑 지금 같이 살고 있는 그분은 대한민국의 모든 남자 평준화의 가장 아래에 있는 바이돌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굉장히 나한테는 그렇게 젠틀하고 이제 이렇게
그렇게 보였던 이유는 우리 아빠 때문이야. 나는 나 아빠 고소할 거야. 우리 아빠가 하도 군인이시라 항상 집에 오면 명령조로 얘기하시고, 그 이제 우리 집이 아빠 들어오면 이제 군병영이 돼. 아버지 동지 지나갈 수 있으니까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 아버지 맨날 김일성 종합대학원 군사종합대학원 곧바로 막 이러면서 열병종 된다라니 막 이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아버지를 보면서 내가 이제 살다 보니까 상대보시고 이 사람이 세야겠네. 우리 아버지 고소야. 네. 그래서 아버지 때문에 굉장히 따뜻하고 젠틀해 보이고 이래가지고 왔는데, 야, 세상에 그런 바이돌이 없다, 진짜. 진짜. 너 콩깍지가 벗겨진 건 아니에요? 아니야, 콩깍지랑은 저 같아요. 다영아, 콩깍지랑은 차원이 다른 게 뭔지 아니? 이게 있잖아. 그러니까 콩깍지가 이제 씌었어도, 이 사람이 그래도, 그러니까 약간 무뚝뚝한 면은 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 근데 내가 대한민국 사회에 와서 이걸 봤잖아. 그때 이제 뒤집어진 거야.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무뚝뚝한 사람이었구나. 그러니까 뭐 노래에 그런 노래가 있더라고. 우리 집 돌쇠는 그러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그런 돌쇠가 하나 있는데, 그 돌쇠가 그 어떤 불려시가 와도 안 넘어간대. 그러면서 그런 남자는 자기 좋아한다, 뭐 이런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를 부르는 가수한테 뭐라는 줄 알아? 그 집 돌쇠가 있잖아. 너한테도 안 넘어가. 그럼 어떡할 거냐? 모든 여자한테 안 넘어가지만 그 여자한테도 안 넘어갔다. 너네 집 돌쇠가 너한테도 안 넘어가면 이거 다 말 끝난 거 아니냐,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그 정도로 무뚝뚝. 그러니까 대한민국 경상도 남자 완전. 나는 보선도 좋아하는데. 근데 그 경상도 남자가 북한 여자들이 굉장히 또 터프한 면이 있어. 나 아까 소설들 되게 좋아해. 그래서 나 강의 갔어도 딱 경상도 사투리가 나오잖아. 그럼 너무 정겨워. 며칠 전 경상도 갔는데 부산에 갔는데 부산 찐 사투리 하는데 하나도 못 알아듣겠다. 맞아.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약간 포인트로 야 가시나야 뭐 이렇게 하는 건 알아듣겠는데, 그때는 약간 매력인데 진짜 찐 사투리 하니까 저게 지금 외계어인지 뭔지 하나도 모르겠더라. 아예 몰라. 부산 찐 사투리 못 알아들어 진짜로. 왜 너 왜 애기가 없냐? 그래, 그러게. 저는 평양 남자라기보다는 그 공대 남자를 너 이과잖아. 그 지하 이과라서 그런. 아니 그게 아니라 약간 그런 거 같아요. 뭔가 어떤 스타일이라고 해야 되지? 되게 약간 내가 좀 평가하테니 되게 무뚝뚝할 것 같아. 그치? 무뚝뚝한, 이게 반전이 있어요. 여기서는 이렇게 무뚝뚝한데 집에 가면 진짜 말이 많아져요. 제 옆에 있으면은 진짜 제가 정말 집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고 싶을 심정이에요. 특히나 막 TV를 보잖아요. 그러면 저한테 진짜 이거 영화 1분 내에 한 몇 마디를, 한 10마디를 하는 것 같아요. 저 여자는 왜 저러냐, 저 아줌마는, 저 할머니는 저 사람은 왜 저러냐, 어머 어떻게 막 이래가지고. 너 그 쇼트 찍었을 때 네가 막 춤췄잖아. 이렇게 막 들이댔잖아. 그때 반응을 봤는데 그때 너 얘기 조금 공감됐었어. 어땠는데? 받아주는 거야. 진짜? 근데 못 떠주간 남자면은 좀 멀리 할 텐데 우리 검은 받아주는 거야. 근데 같이 편성해서 막 그게 이게 막 있잖아 막 나오는 거야. 그 얘가 막 들이대는 거야. 어떻게 받아주는 거야? 그래서 한번 보여줘. 그럼 괜찮아. 되게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한테만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약간 살짝 이제 TV 볼 때는 옆에 있는 사람 좀 치워버리고 싶을 정도로 너무 말이 많아지고. 아니야. 까자. 내가 한번 카메라 들고 급습할게. 근데 약간 이 사람들이 요새 옆에 누가 있거나 카메라가 있으면 갑자기 딱 이렇게 미니 씨란 편을 거발합니다. 그러면 미니야 만약에 밖에서 둘이서 데이트하잖아. 그때도 같아? 이 모습이야? 둘만 있을 때는 확실히 다르지. 둘만 있어. 다른 사람들이 있어도 모르는 사람들이 괜찮은 거야?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러니까 어쨌든 밖에 나가서도 둘만 있는 공간에서는 또 다른데, 다른 사람들이 있으면은 갑자기 되게 진지한 척하고. 두 분 중에 애견 누가 더 많아요? 미니가 훨씬 많죠. 애교가 있어? 아니 네? 그럼 안 믿겨요? 미니가 어떤 애교를 부리는데 미니가? 애교 되게 많아요. 어떻게 부려요? 어떤 애교에 반한 거야? 집에 오면 막 본인 기분 좋을 때는 애교 진짜 철철 넘치거든요. 그래서 막 앵기고 막 무슨 오빠네 뭐네 하고 그럼 목소리가 벌써 비음 들어가고 이러는데
그리고 막 칭찬하는 말 엄청 많이 하고. 근데 밖에 나가서도 민이 그러거든요, 저한테.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뭐 말로는 그렇게 안 해도 막 붙어 있고 막 그래요. 그러면 전 사람이 너무 많으면은 조금 저렇게 눈치가 보이거든요. 대중의 눈치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대중의 눈치요. 이러고 북한이라고. 이제 막 와서 이렇게 막 손잡고 막 붙어서 그러면 아, 여기 사람들만 잠깐만 조금만 좀 이러고. 근데 이제 집에 들어가면 제가 좀 더 그러죠. 와, 근데 되게 재밌겠다. 왜냐면 두 명이랑 사는 느낌이 들잖아. 아, 그런가? 그렇지. 그것 때문에 싸운 적 있어요. 왜냐면 집에서는 그렇게 좋아한다 막 이렇게 서로 좋은데 밖에 나갔을 때는 예를 들면 뭐 제가 축구 모임을 갔는데 거기서 거기는 이제 뭐 10명 넘게 사람들이 있으니까 거긴 집단의 어떤 무언의 규칙을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 일정 따라야 되고. 근데 민희가 그때 구경 왔었어요. 그래가지고 옆에 앉아 있어갖고 가서 이렇게 좀 몇 번 말해주고 와서 그 일정을 다 소화를 했는데 나중에 집에 가서 삐진 거예요. 그래서 나 안 봐줬다. 물어보니까 자기를 안 봐줬다고. 그래서 그래서 내가 중간에 몇 번에게 가서 뭐 하는지 잘 있는지 이렇게 알아봤잖아. 근데 왜 삐진 거야, 민이야? 그 약간 그거였던 것 같아. 그냥 와서 이제 쉬는 시간에 뭐 다 우리가 무슨 비밀 사내 연애를 하는 것도 아니고 부부인 거 다 아는데 그냥 와서 이렇게 얘기하다가 가면 되는데 와서 잠깐 살아있나만 확인하고 또 저쪽으로 가버리니까 그쪽으로 가서 그쪽에만 집중하니까 저 사람들 눈치 보인다고 막 이러니까 이럴 거면은 날 왜 데려왔어? 그리고 마지막에 끝나고는 나한테 와서 차에 가 있어. 고생했어 자기야 뭐 이럴 줄 알았는데 날 쓱 보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모른 척하고 지나가가지고 그쪽에서 계속 이렇게 뭐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고 이러니까 내가 알아서 차에 가야 되나 막 이러다가 이제 그럼 날 안 좋은 느낌. 야 이게 좀 그래서 약간 제가 제일 좀 그 억울한 부분은 뭐냐면 남들을 봤을 때는 내가 되게 더 좋아한다. 약간 그렇게 보이는. 그러니까 물론 더 좋아하는 경향도 있겠지만 이 사람도 집에서는 만만치가 않은데 그걸 볼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이. 그런 솔직히. 이니야, 너 그런 고충이 있습니다. 바이돌이랑 같이 못 살아봐서 모르는 것 같은데 나는 365일 내 그 기분으로 살아. 발달은 전혀 아니어가지고 나도 근데 미니가 더 많이 좋아하고 사랑하는 줄 알았거든. 왜냐면 그 이미지가 이렇게 조금 표현이 별로 없는 이미지고 많이는 안 뵀는데 이렇게 예쁘게 봬도 사랑 알잖아. 표현은 사랑 아는데 그래서 가서 옆에 가만히 앉아 계시고 하니까 미니가 더 좋아하는구나 했는데 미니가 나중에 그러더라고. 아니 너무 아니다. 나는 두 분의 이제 그 결혼 생활을 상상을 해보면 저분들은 공식에 넣어서 말을 할까? 아니야 미니랑 나 셔츠 찍어보고서 재밌게 사느라고 느꼈어. 저희 둘 있으면 뭐 서로 막 북한 말로 욕하고 서로 막 그래요. 반전 부부였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꼭 한번 쳐들어간다. 가영님께서 한국의 삶과 북한의 삶 모두 힘들지만 다르게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그 다른 점을 설명해 주신다면요? 한국은 아무래도 경쟁 사회잖아요. 그리고 내가 한 것만큼 가져가는 사회다 보니까 그거를 많이 가지려고 내가 욕심이 크면 큰 것만큼 많이 더 경쟁을 해야만이 내가 그걸 많이 가져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빡센 거고 북한에는 내가 살아남으려면 생계를 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어. 그쪽에서는 내가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내 자식이 굶어 죽고 안 죽는가에 차이 있으니까 좀 그런 빡셈이 다르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북한에서는 식을 준 것처럼 여기는 의식 준 것처럼 그 삶이 우리는 더 좋은 삶을 미래를 위해 달린다면 북한에서는 지금 현재를 위해서 달린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딱 보면 이런 것 같아요. 북한의 부모님들은 어떻게 하면 내 자식을 배불리 먹일까가 그게 제일 자기한테 이제 와닿는 급선무거든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의 부모들은 어떻게 하면 내 자식한테 더 좋은 걸 먹일까? 이거가 좀 다른 게, 이걸로 보면 북한이랑 대한민국 그 사이에 그게 차이가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게 살까를 고민하고 있다면 북한은 어떻게 하면 오늘 굶지 않을까를 먼저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좀 다른 부분인 것 같아요. 북한에서는 그냥 하라는 대로 하면은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뭐 딱히 내 주체적인 생각 없이 그냥 나오라면 나오고 조직 생활하고 뭐 보수가 없어도 일하라면 일하고 그러니까 어쨌든 늘 그런 조직에 속해서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내가 뭐라 그럴까? 일정 부분은 그런 아주 수동적인 그런 삶을 되게 살았었는데, 그래서 더 오히려 힘든 부분이 있었다면, 나는 나답게 살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니까. 근데 한국에 와서 보니까 정말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딱 특별한 일이 없다면 아침에 일어나서 샤워하고 밥 먹고 이것도 다 내 의지예요. 진짜. 북한에서는 이게 다 수동적인 출근해야 되니까 막 이랬었는데, 여기서는 내가 안 하면 안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내가 오늘 샤워 안 하고 집에서 뒹군다고 해서 누구도 나한테 뭐라고 안 하니까. 근데 그렇게 살다 보면은 그 책임은 고스란히 내가 지게 되니까, 내 생활을 0부터 끝, 100까지 다 내가 알아서 이렇게 개척해 나가야 되니까,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약간 그런 좀 벅찰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해서 가져가는 것도, 많이 가져가는 것도 엄청 좋긴 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찌 보면 탈북민들이 와서 많은 외로움을 느끼지 않을까.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돈은 안 주지만 대신에 안 나오면 안 나온다고 막 두드려가지고 나오라고 사람을 냅두지를 않아요. 가만 냅두질 않는데, 여기서는 하루 종일 내가 가만히 있으면 누구도 나를 이렇게 끌어내지는 않으니까. 근데 이제 그게 또 한쪽으로 자유라서 좋긴 한데, 또 어떤 쪽으로 봤을 때는 내가 알아서 나가야 되니까 그런 어떤 차이점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북한의 장마당 세대와 그들의 부모님 세대는 어떻게 다른가요? 우리 여기 한국에서도 보면은 세대 간의 갈등이 커서 대화가 안 되고 맞아요. 막 하잖아요. 북한은 대화가 안 될 정도는 아니에요. 왜냐면 북한은 기본적인 아직도 그런 어른이면은 어른을 존경하고 존중해요. 유교 사상이 네, 그래서 근데 아랫벌은 무조건 그냥 그 사람의 말 따라야 되고 순응해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 같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요, 예를 들면은 막 그런 충성도 했을 때, 집단에 대한 희생을 했을 때 정말로 자발적으로 막 으쌰으쌰 막 이렇게 하고 막 장모님 막 이렇게 하고 막 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렇진 않았어요. 저도 물론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였지만 그게 다 저를 지키기 위해서, 저희 집안을 지키기 위해서 했던 거라서 그런 차이가 저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내가 이거 하나 했을 때 나한테 얻어지는 게 뭐지? 이거를 생각했어요, 저는. 근데 저희 어머니는 내가 뭐 얻어도 괜찮. 희생해도 되지. 우리 직장이 잘 되는데, 우리 나라가 부흥해지는데 막 이렇게 막 딱 보면 저 어머니 왜 저러시지? 막 이렇게 느껴지게 다른 것 같아. 그래서 북한은 충성도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충성도가 완전히 다른 것 같아. 저희 아버지도 이제 군인이시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그 생각이 완전 혁명적으로 단련되신 분이죠. 근데 아버지랑 저랑 많이 달랐던 게, 아버지의 좌우명이 그거였던 것 같아요. 평생 그 군복을 입고 장군님의 전사로 산다. 근데 그거 우리 아버지 완전 특출한 그 혁명 정신이었는데, 나는 우리 아버지를 보면서, 왜냐면 장군님이 나한테 해준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그치. 나는 순전히 우리 아빠가 먹여서 우리 엄마가 살을 깎아서 나를 키웠으니까 장군님한테 충성하기보다는 아버지 어머니한테 충성하는 게 더 맞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어려웠던 그 북한의 이제 장마당 세대가 고난의 행군을 겪으면서 이 생각 자체가 다 달라졌기 때문에, 옛날에 그 어른들이 그 노래 있잖아요. 젊어서 고생, 금주고 못 사, 이런 노래가 있어요. 그거 다 개사해서 젊어서 고생, 늙어서 고생 이렇게 불렀다니까요. 그러니까 젊어서 고생하면 네 뼈가 다 이제 망가져 늙어서 고생을 하니 그냥 살살 눈치 봐서. 그래서 북한에 그런 말 있잖아요. 잽싼 똥개가 따끈따끈한 똥을 먼저 얻어먹는다. 그런 말도 있어? 처음 들어봐. 참새가, 여긴 부지런한 참새가 아침 이슬 먼저 벌레를 먼저 잡아먹는다 이러잖아요. 근데 이제 북한 눈치 사회라면, 진짜 눈치 게임하는 사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눈치 보면 살살 이래라, 이걸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이제 이제 일을 할 때 어떻게 하면 살짝 뺄까? 이런 생각을 먼저, 어떻게 하면 일을 안 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을 먼저 했던 것 같아요. 저도 보면은 저희 할아버지, 친편이나 외켜이나 보면 꽤 괜찮았더라고요. 그렇게 저 부모님들과 결의가 많지는 않아서 몰랐는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야, 너희 할머니는 60년대 사회직원설식이라고 하잖아요. 그때 무슨 간부에 했다. 너희 할아버지는 이제 전쟁 참가자인데 나중에 무슨 간부과장 됐다. 그래서요. 근데 왜 아버지는, 그러니까 자식 문제를 해결 왜 못했냐. 자식은 그냥 한마디로 국가,
국가나 당에 맡겨서 그냥 냅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나라 일만 열심히 한 거예요. 근데 반면에 같은 상황에서 자식을 잘 챙긴 사람들이 있어요. 그 부모님 때. 네, 사리사욕을. 그래서 그런 부모님 밑에 있던 자식들은 지금 북한에서 부유층으로 간부가 돼서 또 살고 있어요. 그런 거 보면은 뭐 저는 뭐 아버지한테 그렇게 원망까지는 아니었지만 오히려 할머니, 그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를 보면서 좀 뭐 힘 있을 때 우리 아버지 어머니 좀 잘 살게 좀 해주시지, 자식 문제 좀 잘 해결해 주시지, 막 그런 원망이 좀 있었죠. 근데 그런 것들이 아마 다른 지역이랑 아무튼 그 세대 간에 그런 원망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뭐 원망 아닌 원망이 있었던 게 뭐 어디 뭐 유학에 선발된다거나 혹은 이제 졸업해서 어디 배치 받을까를 생각할 때 아이고 얘는 아버지가 뭐 최진수 국장이에요. 얘는 뭐해도 뭐 어디 가겠지, 뭐 좋은 데 가겠지. 근데 나는 뭐 아버지가 그게 아니니까 아버지는 나보고 공부 잘해서 국가에 선발되래요. 국가기관, 뭐 연구기관 이런 데 선발되길 바라시는 거예요. 공부를 잘해서. 얘는 뭐 해도 잘 될 것 같은데 나는 선발돼야 되는데 그냥 좀 그때 살짝 원망스럽죠. 그러는 아버지가 너무 거짓시켜 보이기도 하고, 예.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충성했던 세대와 굳이 왜 충성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 우리 장마당 세대와는 확실히 설명이 안 되죠. 예. 평생을 충성해서 살았는데 나는 왜 충성해야 되겠는지, 근데 그 설명해 주는 사람도 없어요. 부모님도 잘 모르고. 약간 중도층 같지 않아요? 충성해야 된다면, 충성한다. 야, 여기 또 반감이다. 여기 반감이다. 이렇게 약간 딱 우리 대한민국 정치로 말하면 좌우도 아닌 딱 중간에 딱 껴가지고, 이거다 하면 이거, 저거다 하면 저거, 이렇게. 안 하면 죽으니까. 뭐, 어디든 갖다 붙어야 되니까. 붙어야 사니까. 장마당 세대가 충성심이 없어진 이유가 무엇인가요? 예전에는 나가서 일을 하면 먹고 살아갈 수는 있었거든요.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하면 쌀도 주고 뭐 옷도 주고, 그리고 그때는 진짜 다 비슷하게 그럭저럭 그렇게 살았어요. 똑같은 옷을 공급받고 심지어 머리 리본까지 다 똑같은 걸 하고 이제 그렇게 살았었으니까 뭐 상대적 박탈감도 크게 못 느꼈고 그랬었는데, 어느 순간 고난의 행군이라는 게 딱 닥치면서 배급이 끊기고 뭐 먹을 게 당장 없어지고, 그 속에서 그나마 그때 이제 딱 눈이 빠르게 트인 사람들은 나가서 장마당에서 장사를 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먹여 살리는 건, 가족을 먹여 살리는 건 물론이고 그 외의 것들을 또 부를 창출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진짜 이 빈부격차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저희 때 그걸 많이 느꼈어요. 학급에서 잘 사는 애는 정말 북한 내에서 구경하기도 힘든 정말 비싼 코트를 입고, 저같이 정말 못 사는 애는 할머니가 이렇게 만들어준 정말 이런 우둥퉁한 그런 선바지를 입고 다녔는데 그거 하나로 그냥 겨울을 냈어요. 그럼 너무 비교가 당하고, 내가 공부를 잘함에도 불구하고 돈 많은 애한테 밀리고 선생님이 벌써 차별하고 막 이런 것들을 느끼다 보니까 결국엔 돈이 정답이구나.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구나. 내가 아무리 국가에 충성을 해봤자 충성심이 뭐 나를 밥 먹여주지 않는구나라는 걸 알게 되면서, 돈의 크기가 충성심의 크기예요. 북한에서 보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돈을 얼마나 당에다 갖다 바치는가에 따라서 또 충성심이 많은 것처럼 표현이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확실하게 깨지는 거죠. 그게 그런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솔직히 이제 우리 세대가 자본주의,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항상 그 얘기했는데 사회주의 월급 받아가지고 자본주의로 애들을 키운다, 이런 얘기를 했고. 맞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월급으로는 우리 집이 생활이 안 돼요. 대한민국 돈으로 1,000원 받았으니까. 근데 그 1,000원 가지고선 내 식구가 살려면 그래도 한 달에 10만 원은 있어야 됐었거든요. 대한민국 돈으로 10만 원 있어야 돼. 10만, 어쩜 100배가 차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아버지가 했던 게 뭐냐면, 권력을 가지고 내 새끼를 지키려고, 그게 이제 법의 테두리 안에서 벗어나는 불법들을 많이, 그래서 모든 아버지 어머니들이 그 북한 사회는 이 불법이라는 걸 해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북한 여기 이탈 주민들 대한민국에 가지고 항상 뭐를 법에서 이렇게 벗어나려고 했던 그 습관이 남아 있어가지고 종종 실수하시는 분들 많아요. 예. 그러니까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야만 살아남을 수 있었던 체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이제
그러니까 으스갯소리로 대대장은 대대적으로 해 먹어야 되고 소대장은 소소하게 해 먹어야 되는데 소대장이 대대적으로 해 먹었다간 잘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이제 별 하나 강등이 되셨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이제 권력 때문에 이런 게 났는데 결국엔 보면 저희를 먹여 살리시려고 하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 정도로 이제 북한은 아직 그러니까 권력이 아직 그러니까 돈이 권력을 아직 이렇게 앞지르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렇지. 현재 북한의 실태를 알려주신다면요? 그래도 평양은 그래도 뭔가 공급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평양원에서. 이게 뭐, 저도 이제 건너 듣다 보니까 정확히 뭐 확인된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중국과의 어떤 고래 이런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우리가 지금 한국 언론에서는 중국이 되게 북한 지역이 들어갔다 막 이러는데 그렇지는 않대요. 중국에서도 많이 물자가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평양으로. 그렇고 뭐 러시아에서 일단 미리 많이 들어오니까 그걸로 인해서 어찌 보면 북한이 굉장히 극단의 상황에 놓였다가 러우 전쟁으로 한숨 탁 트인 거 아닌가. 예, 그 거래를 통해서 러시아에서 많이 이렇게 그리고 지금 또 러시아에 외화벌이 노동자들 많이 나간다고 파견된다고 또 그러고 있고 하니까 평양은 조금 그나마 좀 코로나 완전 힘들었을 때보다는 좀 나아졌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정확한 거는 모르겠어요. 예. 저는 양강도라서 그러는지 양강도는 정말로 중국과 장사를 해야만이 먹을 수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것은 농사도 안 되기 때문에 거기는 그냥 오직 중국과 무역을 하고 밀수를 하고 이렇게 장사를 해야만 먹고 사는 지역이다 보니까 그쪽에는 아직 문이 안 열렸대요. 세관문이 열려도 세관에서 장사를 물건이 들어가긴 하지만 옛날에는 막 세관 다리로 물건이 들어가는 횟수가 차량으로 막 몇십 대, 최소 50대 이상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뭐 한 3대가 들어가면 많이 들어가는 거 정도라고 해서 진짜 살기 힘들고 그리고 그 북한은 진짜 운이 좋은 것 같아요. 그 북한 정권은 어떻게든 일단은 자기들이 살려고 일단은 머리를 쓰겠지만 어떻게든 운이 좋아가지고 또 이번에 러우 전쟁으로 일단은 그 위험한 또 고비를 살짝 넘기고 있고 사람 장사를 해서 북한 정권의 주머니를 채워지고 있는데 그 아래 지방 주민들은 아무래도 힘드니까 그거에 대한 아웅성이 엄청 크다는 얘기가 있고 예를 들면 사과가 이렇게 풍요로웠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풍요로운 걸 볼 수가 없다고. 예, 다 이렇게 몇 알씩밖에 팔지 못한다. 저한테 평양도 뭔가 물건을 사도 1인당 이거 이상은 못 사게끔 제한은 됐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지금까지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예전에는 돈이 없을 뿐이지 물건은 있었거든요. 얼마든지. 근데 이제 물건도 없어서 내가 사고 싶어도 1개 내지 2개 이상은 못 사게끔 이렇게 딱 정해놨다고 하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게 그거잖아요. 탈북민들 가서 또 돈을 보내면 그 돈을 써야 되는데 못 쓴다고 하니까 이건 답이 나온 거죠 뭐. 이제 이번쯤 망하겠지 하는데 코 한 번씩 그렇게 기회가 들어가. 그리고 김정은 자체가 그런 것 같아. 사람들을 정말 극한의 상황까지 몰아갔다가 딱 한 번 탁 풀어주고. 그게 통치 방식이면 나 진짜 꼴보기 싫죠. 나는 김정은이 북한 주민 10명 남을 때까지 지는 살아있을 것 같아. 제일 마지막에 죽지. 제일 마지막에 죽을 것 같아요. 지금 차만 해도 저거 얼마 아유 이거 다 폭파시켜야 되는데. 김정은 정권 이후 김씨 일가의 4대 세습이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어느 정도는 다 가닥이 잡혔다고 봐야죠. 이제 나 아들은 없다라고 이제 전문가들도 그렇게 보더라고요. 이제 왜냐하면 김주애를 그렇게 띄우게 하는 거는 김주애가 후계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 나가는 자리가 없잖아요. 뭐 핵무기도 그렇고 이제 군 문화 분야도 그렇고 다 나가는데 이제 이런 마당에 아들로 슬쩍 바꿔치기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냥 아들이 없는 거다. 아니면 아들이 어떤 정권을 이어받기에는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근데 진짜 말도 안 되게 북한이 지금 80년 동안 그렇게 이어오고 있잖아요.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혹시라도 북한은 또 해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마저. 4대 세습마저도. 네, 그런 것 같아요. 김정은 등장할 때 있었지? 그때 나는 어땠어? 나는 그냥 그때 김정은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하면 있었어? 없었어. 이게 바로 북한이에요. 그냥 뭐지가 조금 김정일의 아들이 된다고 그래서 뭔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면서도 안 돼라고 생각하면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나 안 돼라고 생각해지가 못했던 거고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김주애가 등장하잖아요. 똑같아요. 북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김정은의 자식이니까 또 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여자니까 여자인데 어린애가 또 통치한다? 그리고 좀 사대까지 간다? 뭐 그거에 조금 이렇게 갸우뚱하겠지만 안 돼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제가 볼 때는 없어요. 안 돼. 해외에 나갔다가 온 사람들이나 아니면 조금 정보를 접하는 사람들은 부글부글 하겠지만 정말 무지몽매하게 그 주력을 그러니까 엘리트들은 다 깨인 것 같아요. 이거 뭔가 좀 잘못됐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정말 주력을 이루고 있는 노동자 농민이 안 바뀌어요. 그 진짜 콘크리트 총처럼 딱 굳어져 있으니까 그래 그냥 내 먹고 사는 게 지금 너무 바쁘니까 되겠으면 되고 말겠으면 말고 일단 이거 처음 그다음 어떻게 장군 따지니까 돼야지 뭐. 그럼 안 됐다 했다가 어떡할 건데. 안 되는 세상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되는 세상에서만 살았기 때문에 그럴 것 같고 김정은이 어릴 때 김정은이 처음에 딱 그랬을 때 막 소문이 돌아다녔어요. 뭐 탱크를 무슨 뭐처럼 탱크를 엄청 잘 몰고 뭐 사격이 몇 살부터 총을 쐈다고 그랬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애가 총을 쏜다는 게 얼마나 무서워요. 근데 그런 식으로 소문이 막 돌아다녔거든요. 근데 아마 지금 김주애에 대해서도 그런 식으로 소문을 이렇게 퍼뜨리지 않을까. 저희가 그 교수할 때 내려왔거든요. 김정은에 대한 게. 그 교양 안에 딱 내려왔었어요. 근데 그때 다른 건 없었고요. 엄청난 그 사격 명사수다. 예, 그래서 어린 나이 때부터 사격을 했는데 그 사격에 김정일이 감탄해가지고 총을 선물해줬다고. 예, 그리고 백두산에 올라가는데 운전을 엄청 잘하신대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 운전을 잘하시는데 그 운전이 최첨단으로 그러니까 최첨단 시대니까 해가지고 그거를 그 길을 막 하는데 뚫어가지고 어떻게 나갔다는 그런 인간인데 내려와셔야 뭐야. 어느 순간에 뭔가 뭔가 그 신이 낳은 자식들이니까 뭔가 다르지 않나 그거에 대해서 이 말도 되냐 어떻게 명사수냐 이런 생각을 못했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아이들한테보다도 선생님들끼리 막 하다가 이게 좀 뭔가 저는 정보가 가장 중요해요. 북한 주민들의 의식을 깨워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저처럼 정보를 이미 접한 사람은 이게 뭔가 북한 정권의 비현실적이라는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알게 되는 거죠. 그거를. 탈북까지 이렇게 이어지잖아요. 아니 한국에 마트에 가니까 장난감 총도 몇 세 이상이라고 딱 있더라고요. 그걸 보고 느꼈어요. 야 김정은이 3살부터 총 쐈다던데 여기는 그게 말도 안 되는 거였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동학대지. 총을 지운다는 게 말도 안 되지. 아동학대 지금 대도리가 하고 있는데 무슨. ICBM 거기 학교 안 가냐고 김주애는. 그렇지. 맨날 아버지 따라다니면서. 그러게 김주애는 어디서 공부할까? 북한에 계실 때 6.25 전쟁에 대해 어떻게 배우셨나요? 자, 1950년 6월 25일 새벽 5시 선전포고도 없이 남조선 계례도당은 16개의 추종 국가들을 앞세워서 우리 이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침략해왔다. 그래서 어떻게 야공적 조선인민군 장병들은 그래서 3시간 만에 반공격으로 넘어가서 첫날에 서울, 두 번째 대전, 마지막 낙동강까지 밀고 나갔다. 그래서 그 말 들으면서 우리 군은 역시 강하고 우리 군은 역시 뭔가 막 이렇게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했죠. 웃기고 자빠졌네. 근데 와서 보니까 아니었죠. 저는 처음에 국정원에서 그 유교 그 녹화 영상을 봤을 때 이거를 믿어야 되나? 왜냐면 20년 넘게 받아온 교육이 있는데 다들 그 교육을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왜냐면 저는 항상 얘기하는데 교육 정말 중요해요. 우리나라도 교육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근데 북한에서 그런 교육을 바꿔왔으니까 분명히 한국이 좋아서 살려고 왔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그 영상을 보면서 내가 이 영상을 믿어야 돼 말아야 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북한에서 그만큼 수혜가 말한 것처럼 이 교육의 내용을 그냥 수시로 계속 6.25 때 되면은 그걸 공부를 했었으니까 기억에 남을 수밖에 없고 뼈에 각인됐죠 뭐 어찌 보면은. 그래서 나 그 생각을 했는데 그 북한의 이제 다큐멘터리 보면 뭐 가요란 전투에 하면서 이제 뭐 옛날 영상 뭐 탱크 몰고 나가고 고지에 막 얼굴 막 총 따따따따 그거 보면서 야 우리 영적 조선인민군이 저렇게 잘 싸웠구나. 이게 어떤 사람이 어떤 선전 문구를 넣어서 어떻게 얘기하는가에 따라서 그 이제 영상이 완전 반대가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 영상을
그대로 가져와서 대한민국에 가져와가지고 이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반공격을 해서 자기네가 살아남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여기 와서 여기선 그냥 침략 당한 거예요. 그렇지. 그걸로 이제 그 영상 똑같이 가져와서 여기서 이렇게 내레이션을 해서 이 영상이 원래 사실은 이렇습니다라고 하면 같은 영상이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진짜 이게 중요하구나. 역사적 사실은 북한도 자기네끼리 이게 다 기록용어로 만들어 놓고 대한민국도 만들어 놨는데 그걸 보면서 야 진짜 역사는 이긴 놈이 쓴 게 맞구나. 그럼 맞아. 역사도 다 왜곡이 되는 게 나는 저는 국정원에서 책을 봤었는데, 국정원에 와서 그때 그 전까지도 이제 북한에서는 당연히 6.25는 북한이 침략당한 거고, 이제 그렇게 듣고 있다가, 근데 북한에서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야, 저기 남쪽에서는 그러니까 북한이 침략한 걸로 얘기를 한대. 교육을 그렇게 가르친대. 그래가지고 그때 진짜 엄청 막 조개심이 들끓었었는데, 말도 안 되는 역사 왜곡을 하고 있어 막 그랬었는데, 여기 국정원에 와서 책을 봤는데, 그 해방 직후에 이제 그 가수를 했던 분이신데, 그분의 어떤 자서전 같은 그런 책이었어요. 근데 전쟁 당시에 그 노래를 하던 그분이, 예술을 하던 그분이 맨날 나가서 갑자기 공산군이 들어오고, 인민군 들어오고, 이제 그 치하가 돼버리니까 나가서, 그때는 이제 막 재산 좀 있고 이런 사람들은 다 그냥 무자비하게 죽이고 막 이러던 시기였다 보니까, 그냥 가서 이제 사람이 어느 순간 완전히 패닉에 빠지면서 시체를 보고 피를 보고 이 순간부터 패닉에 빠지면서 수동적으로 이제 인민군이 하라고 하는 대로 이제 시체를 치우고 맨날 시체 처리하다가 들어오고 막 그 이야기를 이렇게 상세하게 썼는데, 그거 보는데 그때 그 상황이 그려지면서 우리가 북한에서는 오히려 한국군과 이제 미군이 북한에 와서 그런 짓을 저질렀다라고 배웠는데, 그거를 북한군이 그렇게 한 거를 이쪽에 상대가 한 것처럼 갖다가 얘기를 한 거였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굉장히 북한군의 어떤 무서움, 공포, 그때 그걸 느꼈던 것 같아요. 모두 해본만이 안다고 그 역사를 이제 얘기를 할 때 다 자기가 했던 거를 고문 기술도 쓴 거 봐봐. 다 자기가 했던 거를 그대로 막 땅에다가 사람들을 파묻은 것도 생매장. 생매장하고 이것도 다 자기들 했던 거를 미군이 하고 남조선 괴뢰가 했다고 하니까 우리는 그렇게 믿으면서 정말로 막 에 독서를 하고 막 적개심 막 위반했는데 다 자기들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 공산주의는 무섭고, 그 생각 안 해봤어요? 16개 추종 국가들을 앞세워서 데리고 들어왔다 이랬는데 나는 살짝 그 생각을 했었어. 근데 그 16개 국가는 왜 우리나라 안 도와주고 남조선 도와줬지? 북한에 있을 때 미국이 지려보내가지고 미국을 추종하는 국가라고 이제 그렇게. 근데 어떻게 그러니까 다 왜 남조선만 도와줬을까? 그러니까 왜 우리가 정의라면서, 우리가 정의롭다면서, 그럼 우리를 한국에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러시아하고 중국밖에 없어. 그래서 그게 되게 의문 아닌 의문이었어요. 어릴 때 진짜 잠깐 했던 생각인데, 근데 일단은 나쁜 놈들이야. 그게 근데 조작은 잘해요. 북한은 조작을 잘합니다. 글쎄요, 남학생들만의 특징인지 모르겠지만 애들이 무협지나 삼국지 되게 좋아했고요, 남자애들이. 같은 친구들 중에 세계전쟁사, 2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 이런 거 그냥 책도 좋아하고 영상도 좋아하고. 저는 살짝 아니었어요. 저는 역사를 싫어해서 옛날 거 잘 안 봤는데, 아무튼 그런 걸 많이 알았죠. 근데 이제 한국전쟁 얘기 나와서 당연히 북한이 침략을 당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국정원에 와서 북한이 밀고 내려온 거다라고 해서 일단 생각을 했죠. 어느 쪽이 맞을까? 어느 쪽이 맞을까? 왜냐면 남북이 워낙 이제 갈라져서 서로 비난하고 서로 무력 충돌하고 자꾸 그런 역사를 알기 때문에 상대가 상대를 비난하는 건 당연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이게 한국이 침략을 당했을 수도 있겠네. 한 번도 반대로 생각해본 적은 처음 반대일 가능성을 열어뒀죠. 근데 한국에서는 당연히 북한이 침략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누가 맞을까? 이거 판단을 못 하겠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저는 한 5, 6년 되도록 저는 판단을 못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머릿속으로는 내가 이거를 어느 쪽이라고 내 신념을 갖기 위해서는 엄청난 자료를 찾아보고 내 스스로 그걸 납득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내가 언제 그걸 다 그러고 솔직히 한국에서는 당연히 북한이 쳐들어왔다고 하니까 오케이 하고 있다가 나중에 시간이 계속 지나면서 한국에 좀 스며들면서 또 여러 가지 듣게 되니까 상식적으로
예, 상식적으로 남쪽에서 밀고 올라갔을 것 같지는 않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뭐 주변에서도 뭐 나중에 뭐 썰은 뭐 비밀 문건이 뭐 발견되고 정말 생각 같아서는 그걸 보고 싶기도 해요. 진짜일까? 아직도 약간의 그 해소되지 않는 게 있긴 해요. 정말일까라는. 저는 저희 시아버님이 딱 그 아버님이 1.4.5 때 내려오신 분인데 오빠 시댁에 가가지고 철 없을 때 오빠 진짜 대한민국이 전쟁 일으킨 건 맞아? 이렇게 물어봤는데 뒤에서 아버님이 아가야 맞다. 경상대 부산에 사셔서 어릴 때부터 딱 보는 아가야 맞다. 그래서 아, 북한이 전쟁 일으킨 게 맞다. 그러니까 북한이 전쟁 일으킨 게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에? 이러니까 아빠가 그때 1.4 때 갑자기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할머니가 정말 깜짝 놀라가지고 우리 아버지를 막 싸안고서 업고 내려왔다고. 그때 그러니까 우리 시할머니 자체가 평양에서 사셨는데 그 1.4 거기 배 타려고 그 어린애를 들쳐업고선 거의 달리다시피 해서 갔다 그러시더라고. 그 정도로, 그러니까 아버지는 거기에 역사의 산증인이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서 이제 1.4 때 내려와서 부산에서 고생하면서 그 평양내기라고 그 불렀던 그게 너무 듣기 싫어가지고 엄청 마음고생하시면서 거기서 그냥 이제 이 주먹으로 그냥 한 세기를 다 평정하셨더라. 그 정도로 이렇게 억세게 살아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아버님이 뭐 이미 다 증명했었네. 그래서 그때부터 있던 방법 안 했지. 저희는 진짜 이거 사실 진짜 엄청난 거예요. 사람이 그 살아온 아직 제가 북한에서 산 것만큼 한국에 와서 살진 않았는데 그걸 완전히 반대로 뒤집어야 되니까 180도 다르게.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 그 메가더가 정말 철천지 원수였는데 북한에 있을 때는 여기 오니까 또 다르게 이거 너무 이게 뭐지 했는데 이제 하나들 정립하면서 아 이게 맞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과정이 있는 거죠 아무래도. 어찌 보면 저희는 지금 여기서 사니까 여기서 교육을 북한처럼 받진 않잖아요. 우리는 여기 와서.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스스로 우리가 이거를 판단해야 되는 게 판단을 하면서 또 우리가 스스로 답을 찾으면서 그런데 솔직히 사는 게 바쁘다 보니까 아무리 몇 년을 살았다 하더라도 내가 먹고 사는 게 갑자기 먼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역사에 대한 거를 파고들 시간이면은 솔직히 내가 좀 생기를 한급 더 급급하다 보니 못했는데 이제는 보니까 아 내가 좀 이거 알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더 찾아보게 되는데 확실히 북한이 일으킨 거는 맞구나. 이건 확실하죠. 근데 받아들이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이게 시간이 걸리는 거죠. 선택장애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대한민국에서 뭐든지 선택해야 돼. 판단해야 되고. 그게 제일 힘들어요.